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젖산 역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젖산은 단기간의 에너지 시스템, 다시 말해서 약 한 2분 이내의 짧은 시간의 운동 시에 의존하게 되는 무산소성 해당 과정의 화학적인 단계에서 마지막 10단계 우리가 공부했었죠. 마지막 10단계에 남은 이 피루베이시라는 물질이 NADH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온 것과 결합을 해서 LDH라는 효소, 젖산탈수소 효소라고 하는 효소를 만나서 결국 젖산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젖산은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혈액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그래프로 나타내어지는 게 비훈련군,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던 대상자들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훈련군이라는 대상자들인데, 자, X축, Y축을 보면 최대 산소 섭취량의 비율로 운동 강도를 이렇게 나타낸 건데, 운동 강도가 낮을 때와 높을 때에 결국 젖산의 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젖산은 우리 안정시에 보통 혈중에 한 1mm몰 정도로 낮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젖산이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쌓이더라도 또 젖산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 1mm몰 정도 내외를 유지하게 되는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젖산이 점점 그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훈련을 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경우는 약 한 50 최대 산소 섭취량의 퍼센트의 강도에서 젖산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이고, 또 빨간색 훈련군의 경우는 운동 강도 한 75% 최대 산소 섭취량 비율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이때 이 두 포인트를 우리는 락데이트 드레솔드, 젖산 역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점을 우리는 산소 부족과 운동 유발성 저산소증 시기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에너지 대사에서 피루베이시 산소와 만나게 되면 아세틸 코에이로 바뀌어서 크랩스 사이클과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추가적인 ATP를 만들어내는 게 유산소성 과정이었죠. 하지만 산소를 만나지 않을 경우는 이 젖산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져서 쌓이게 되는데, 결국 이 두 포인트가 젖산의 혈액 내에 축적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시점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산 역치 포인트와 관계되는 요인이 크게 네 가지로 설명되는데, 첫 번째는 조직의 낮은 산소 비율, 앞서 이야기한 산소 부족과 운동 유발성 저산소증이라는 설명처럼 사용하고 있는 운동 근육, 골격근이 되겠죠. 그 골격근의 낮은 산소의 비율 때문에 피루베이시 젖산을 생성하게 되기 때문에 젖산이 축적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다음, 해당 작용의 의존율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은 단기간의 에너지 시스템의 의존율이 높다는 게 되겠죠. 따라서 피루베이트과 결국 젖산으로 생성되는 양적 수준이 높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속근 섬유의 활성화인데, 우리 인체의 골격근은 속근과 그 다음에 지근, 그리고 중간 정도 형태의 타입 1, 타입 2A, 타입 2B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속근 섬유가 동원이 많이 될수록 이 속근 섬유의 특징이 파워는 굉장히 크게 낼 수 있지만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라든지 유산소성 대사의 의존율이 낮기 때문에 결국 해당 과정에 에너지 동원을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속근 섬유가
많이 동원될수록 젖산의 축적이 빠를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마지막은 이 젖산은 축적되더라도 정상적인 축적 속도라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운동 강도가 낮을 경우는 1mm몰 내외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젖산이 끊임없이 또 분해되어 제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거되는 비율보다 축적되는 비율이 빠르게 되면 결국 최종적인 누적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감소되고 있는 젖산의 제고율도 결국은 젖산의 역치를 앞당기게 된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했을 경우는 젖산의 역치가 운동 강도로 봤을 때 더 늦게 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똑같은 운동 강도라도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에너지 대사 측면에서 젖산의 축적이 늦게 찾아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은 운동 효율이 높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젖산이란 물질이 과거에는 에너지 대사에서 피루베이시 최종 산물이고 산소를 만나지 않을 때에는 젖산으로 이렇게 축적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피로 물질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현대 그 운동 생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코리 사이클이라는 기전을 밝히게 됐는데, 이 코리 사이클은 뭐냐 그러면 일부 피루베이시 젖산으로 바뀌었다가 이 젖산이 간에서 새롭게 글루코스를 만드는 당신생 과정이라고 하는데, 글리코네오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젖산이 새롭게 글루코스를 만드니까 이 글루코스가 또다시 에너지 대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즉 ATP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젖산은 혈액에서 피로 물질로 쌓이는 그 물질로만 남는 게 아니고 일부는 간에서 코리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다시 에너지화가 되는 그러한 역할도 하더라. 그런 내용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설명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운동 생리학에서 이 젖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루베이스에서 수소를 만나서 젖산이 되는데, 이 분자 구조를 보면 카르복실기의 산소에 이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젖산이고 라틱 애시드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 그 카르복실기 산소 옆에 수소가 산화되어 있는 상태, 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젖산염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구분하면 운동 생리학에서 피루베이시 젖산으로 전환될 때는 이 수소가 환원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산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젖산염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용어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피루베이시 젖산으로 바뀐다고 할 때는 결국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소 NADH에서 떨어 나온 수소와 결합해서 결국 이 젖산염, 젖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젖산염으로 만들어진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우리 몸에서 단기간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생성된 피루베이시 젖산으로 만들어지고, 이 젖산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운동으로 인해서 결국 근육 내의 젖산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젖산 역치에 대해서 젖산에 만들어지는 경로와 젖산에 누적되는 속도에 관계되는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며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